늙은 너한테는 이 집은 안 어울려.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들 시대야. 그래서 이 집은 큰아들 부부한테 팔았어. 남편의 말에 이어서 며느리도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한테 집 넘기고 빨리 나가세요. 저를 늙은이라고 내뱉는 남편과 그 말에 격하게 동의하며 빨리 나가라고 저를 몰아세우는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동조하는 큰아들. 세 사람의 얼굴은 인간의 마음을 잊은 악마 같은 표정으로 보였어요. 이봐, 내 말 듣고 있었어? 이 집은 이제 내게 아니라고.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짐 싸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아버님 더 화내실 거예요. 그들에게서 튀어나오는 말은 도저히 가족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 집이 갖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당신들 바라는 대로 나가줄게요. 제 입에서 나온 태연한 말에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어요. 그 세 사람을 뒤로 하고 저는 제 짐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주겠어요. 하지만 이 집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 앞에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도요. 제 이름은 박수미예요. 20살 때 지인에게 소개받은 한복집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지금은 한복 강사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한복 강사로서 이 나이가 되어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인 영수와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24살에 결혼했고 이듬해에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 5년 후에는 결혼해서 지금은 아내와 둘이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한편 큰아들도 작년에 40살이 되어서야 결혼했지만 방탕한 성격은 그대로여서 아내가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큰아들은 집에서 주부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아들들이 우리 손을 떠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은 무언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봐, 누가 이런 거 준비하라고 했어? 아침은 커피로 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차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차가 아니라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아침은 커피로 해 달았어.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며 금방 이렇게 폭언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이런 생활은 싫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제 도망치고 싶다. 남편과 떨어져 살고 싶다고 결혼하고 40년 동안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무직이 되고 나서 저 혼자 생활을 책임지고 그 뒤에서 조금씩 저축을 해서 겨우 지은 새 집이었어요. 만약 제가 나간다면 여기는 남편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이 새 집에는 제 꿈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시공 단계부터 업자분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인테리어나 외벽, 모든 곳을 제 희망대로 만들어 갔어요. 남편도 도중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내는 것이니 그 부분만큼은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반년에 걸쳐 새 집이 완성되었어요. 예산 문제로 제 희망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희망대로 되었어요. 다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금액이 들어서 고액의 대출을 안게 되어버린 것은 조금 계산착오였어요. 이 나이에 고액의 대출금 상환은 힘들지만 제 마음이 담긴 새 집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와 감상에 젖어 있는데 딩동.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실례합니다. 이 사람은 아영 씨라고 하는데 큰아들 경수의 아내예요. 한심한 큰아들 대신 일을 해서 생활을 책임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귀여운 여성이지만 그 외모와는 정반대로 성격은 꽤 드세요. 특히 저에게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요. 오늘은 경수 씨는 같이 안 왔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게 당연했어요. 오, 아영 씨 어서 와요. 자, 들어와요.
들어와. 여기가 내 새집이야. 어때? 멋지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저도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어요. 아영이라면 언제든 대환영이지. 차라리 오늘부터 같이 살아도 좋은데? 어머, 아버님도 참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는 놀라울 정도의 애교를 부려요. 그건 그렇고 언제부터 이 두 사람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걸까요? 남편과 며느리의 기분 나쁜 대화에는 혐오감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봐, 빨리 차랑 과자 준비해. 아영 씨한테 실례잖아. 말한 대로 며느리에게 차와 과자를 내주자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보통 고맙습니다라든가 잘 먹겠습니다 정도의 말은 하는 법인데 며느리에게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였어요. 며느리는 훌쩍 과자와 차를 다 비우더니 그럼 슬슬 가볼게요. 라고 남편에게만 말하고 바로 돌아갔어요. 도대체 못하러 온 걸까요? 여전한 며느리의 태도에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을 계기로 며느리는 자주 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있을 때만 오거나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지만 조금씩 집에 오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매일 오게 되었어요. 게다가 꼭 제가 없을 때를 노려서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여기 오는 걸까요? 의문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현수구나. 물론 잘 지내지. 정말 오랜만이네. 전화 상대는 둘째 아들 현수였어요. 한심한 큰아들과는 달리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직책을 맡고 있으며 가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최근에는 일이 바빠서 좀처럼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끔 연락을 줘요. 집은 아주 쾌적해. 다만 좀 곤란한 일이 생기긴 했지만 이라고 말하자 현수는 혹시 아영 씨 때문이냐고 물어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으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라고 말하며 현수는 저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거 정말이야? 틀림없어요. 얼마 전에 술 취한 형한테 들었으니까요. 큰아들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던 점들이 이해가 갔어요. 말이 없어진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현수.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도움이 됐어. 그래서 말인데 조금 생각해봤는데 현수한테 부탁할 게 있어.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저는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현수에게 협력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을 개시했어요. 일이 끝난 뒤나 쉬는 날에 아무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서 와요. 늘 그렇듯 당연하게 찾아온 며느리에게 저는 약간 비꼬는 듯이 말했어요. 웬일이네요. 제가 있을 때 다 오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고 신발을 현관에 벗어 던지고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불손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 뒤에서 해에 꽤 좋은 집이잖아. 경수. 놀랍게도 오늘은 큰아들도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신발을 현관에 벗어 던지고 똑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두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기다렸어. 두 사람 다 자, 이쪽이야. 마치 저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 사람은 거실로 향했어요. 이 주방은 대면형 주방이라고 해서 여기서 거실을 다 내다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이거 진짜 좋네요. 여기서 아영이가 요리하는 거 보고 싶다. 다음은 욕실이랑 화장실이군. 안쪽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큰아들 부부에게 집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층 설명이 끝나고 이번엔 이쪽이야 라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현수가 말한 대로였어요. 몰래 뒤를 쫓아가 보니 침실에서 불온한 대화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보는 전망도 좋고 방도 넓으니까 만족스럽지? 물론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저쪽에는 안 쓰는 방도 있어. 아버지, 이 집 진짜 좋은데요? 언제부터 와도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행동을 가까이서 보고 제가 가졌던 의심이 이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세 사람은 집 안을 대충 다 둘러보고는 의기양양하게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이봐, 뭐 하고 있어? 얼른 차랑 과자 준비해. 멀리서 와준 두 사람한테 실례잖아.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무리하게 하시면 불쌍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이 들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건 당연하니까. 좀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일단 부부 사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참았어요. 말한 대로 세 사람에게 차와 과자를 준비해줬어요. 이제야 가져오냐며 불만스러워하는 남편과 고맙다는 말도 없는 큰아들 부부.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 리가 없겠죠. 눈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세 사람을 저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날 큰아들 부부는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는 극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제가 일해서 돌아오니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있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트럭에는 스피드 이사 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은 아주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이사 업체 직원과 함께 집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제 뒤에서 타이밍을 잰 듯이 큰아들 부부가 나타났어요. 어라, 벌써 준비 다 됐네? 진짜네.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두 사람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모습을 집 밖에서 지켜보았어요. 이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30분 후 이사 업체 직원과 함께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의기양양해 보였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사 업체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배웅하는 세 사람. 배웅이 끝나자 세 사람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잘 들어. 아무 말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고개만 끄덕여. 뭐, 너한테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말이야. 남편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큰아들 부부는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한숨 돌리고 나서 말했어요. 늙은 너한테는 이 집은 안 어울려.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들 시대야. 그래서 이 집은 큰아들 부부한테 팔았어. 남편의 말에 이어서 며느리도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한테 집 넘기고 빨리 나가세요. 저를 늙은이라고 내뱉는 남편과 그 말에 격하게 동의하며 빨리 나가라고 저를 몰아세우는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동조하는 큰아들. 세 사람의 얼굴은 인간의 마음을 잊은 악마 같은 표정으로 보였어요. 이봐, 내 말 듣고 있었어? 이 집은 이제 내게 아니라고.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짐 싸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아버님 더 화내실 거예요. 그들에게서 튀어나오는 말은 도저히 가족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 집이 갖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당신들 바라는 대로 나가줄게요. 제 입에서 나온 태연한 말에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어요. 그 세 사람을 뒤로 하고 저는 제 짐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주겠어요. 하지만 이 집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 앞에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도요. 힘들게 지은 새 집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빨리 여기서 떠날 뿐이에요. 짐을 가지고 떠나는 저를 세 사람은 집안에서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해꾼이 없어져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도 지금뿐이에요. 각오해 두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을 나온 저는 그대로 어떤 장소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신세 좀 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님, 힘드셨죠? 짐 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향한 곳은 바로 둘째 아들 현수의 집이었어요. 왜 여기 왔냐 하면 얼마 전에 현수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였어요. 남편이 새 집을 큰아들 부부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을 현수가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날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현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현수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자고 말해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예요. 실은 아직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실은 아버지랑 아영 씨, 바람 피우고 있어요. 네. 둘째 아들은 남편과 며느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말했어요. 돌이켜보면 확실히 그 두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며느리가 관계를 맺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말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새집이 생기고 바로 직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였군요. 아마 조만간 아버지한테서 이혼하자는 연락이 올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형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면 보통 심정으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아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뭔가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아들에게 저는 어떤 것을 알려주자 놀란 얼굴로 과연 그거라면 잘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둘째 아들 말대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랑 이혼한다. 당장 이혼 서류에 이름 써 달았어요. 그럼 이따가 그쪽으로 갈게요. 무대는 준비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세 사람과의 직접 대결뿐이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자 힘내요. 라는 한마디 답장이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제게 다가와서 빨리 이름 쓰라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기가 막혔지만 이름을 쓰자 남편은 크게 기뻐하며 바로 구청으로 제출하러 갔어요. 이렇게 남편과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어요. 재산 분할 건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날은 거기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집에 돌아와 그 일을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렇군요. 그럼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집을 나오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상환금 180만 원이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당황하는 큰아들에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네. 매달 180만 원을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왜 내가 내야 하는데? 제가 없어지니까 명예 변경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인 당신 앞으로 바꿔둔 거예요. 제 말이 안 들리나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만 말하네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저씨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는 바로 큰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둘째 아들은 박장대소했어요. 그 바람에 저도 그만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일에서 돌아오자 둘째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매달리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제발 돈 좀 빌려줘.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현수 씨,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현수야, 나 좀 도와다오. 저런 180만 원이나 되는 대출은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다. 세 사람 다 거실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자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너 왜 여기 있어? 그 집 나오자마자 현수네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말 못 들었다며 화를 내는 전 남편에게 당신과는 상관없잖아요. 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그것보다 재산 분할한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정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리 사이에 재산 분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건 재산이 있을 경우예요. 우리한테는 재산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전 남편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잘 들어요?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무직이었어요. 생활비는 전부 제가 냈고, 게다가 새집 대출금도 냈어요. 그것뿐이라면 제 월급으로도 어떻게든 됐겠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돈을 쓴 탓에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망연자실한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알고 있겠지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네. 위자료. 놀라는 전 남편에게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아영 씨랑 바람 피웠잖아요.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어놨거든요. 둘째 아들이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세 사람에게 불륜 사진을 보여주자 전 남편은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옆에 있던 큰아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큰 소리로 경로했어요. 며느리는 거기에 대고 더욱 크게 통곡했어요. 귀신 같은 표정으로 다그치는 큰아들과 통곡하는 며느리. 그리고 멍한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전 남편.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집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지옥도에 저도 둘째 아들 부부도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 상황이 귀찮아졌는지 둘째 아들은 힘으로 세 사람을 밖으로 내쫓고는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 후에 달려온 경찰관 2명은 날뛰는 큰아들을 제압하고 이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통곡하는 며느리와 그 근처에서 멍하니 있는 전 남편도 수상한 인물로 간주되어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어요. 그 후 경찰에서 풀려난 세 사람은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된 후에 큰아들은 사람이 변한 것처럼 두 사람에게 계속 폭언을 퍼붓게 되었고 전 남편은 그 폭언과 죄책감에 마음의 병을 얻어 완전히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일하지 않는 큰아들과 일할 수 없는 전 남편을 대신해 아침부터 밤까지 유흥업소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저에게 지불할 위자료까지 있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그 새 집은 팔아버렸다고 해요. 그런 고액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죠. 한편 저는 둘째 아들과 그 세 사람과는 가족의 연을 끊었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 엮일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한복 강사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금은 제 가게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만의 집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둘째 아들 부부를 불러서 같이 살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가족 3명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거예요. 이사는 끝났어. 굳이 확인하려는 듯이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걸어온 남편.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결혼 15년 차의 남편에게 기생충이라는 막말을 듣고 급기야 월급을 훔치는 범죄자 취급을 받은 저 15년간 함께 보낸 날들은 헛수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결심을 했어요. 제 이름은 이선영. 올해 45살이 되는 전 업주부예요. 결혼 15년 차인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다지 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과장대리에서 멈춰있는 느낌이에요. 결혼 당시 놀랍게도 남편에게는 저축이 없었어요.
본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 대부분을 자신이 쓸 수 있는 상태였을 텐데 전부 도박에 쏟아부었다고 해요. 결혼 후에는 도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이 가장이라는 실감이 들었는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은 없어졌어요. 저에게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탓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독신 시절부터 저는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일에 몰두하다 보니 다른 동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일에 진지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직장에서 겉돌게 되었죠. 그런 상태일 때 만난 것이 남편이었어요. 좀 더 어깨에 힘을 빼도 괜찮은데 라고 남편은 말해 주었어요. 남자 중심의 직장에서 필사적이었던 저는 그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전업주부가 되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막상 결혼해 보니 남편은 낚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면 듣기 좋지만 정말로 저를 공기나 가사 도우미, 그 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고령이신 점도 있어서 저희는 결혼 2년 차부터 남편의 본가에서 동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시골에 아주 큰 집이었고 제 방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의 직장이 조금 멀어지지만 남편도 그건 양해한 듯 했어요. 본가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자 남편의 태도가 날마다 결혼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본가에서 생활했었죠. 본가로 돌아온 것으로 독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각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자 저는 아내가 아니라 이미 가사도우미나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저 몰래 도박을 하러 가기 시작한 것도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제가 도박은 그만두기로 했잖아 라고 따져 묻자 남편은 김대 아파트에 내던 월세가 굳었으니까 그걸 쓰는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저희 집가게는 남편이 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그걸로 꾸려나가고 있었죠. 이전에는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월세는 남편의 월급 통장에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입금하도록 했어요. 남편은 돈은 쥐고 있으면서도 지출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에게 신청하는 것보다 월급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생활비와 월세로 주는 것 이외의 돈은 자기가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식이나 골프 등 돈이 드는 취미가 많았죠.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니 돈이 없을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받는 생활비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놀랐던 것을 기억해요. 슬슬 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말을 듣고 납득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한번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매번 가게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은 도망쳤어요. 자신의 월급 총지급액을 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도망쳤어요. 애초에 부모님이 고령이 되셨으니까 같이 살자고 말을 꺼낸 것도 남편이었어요. 아마 월세를 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받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서 조금씩이지만 내 집 마련 저축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여유가 있다는 걸 들키면 생활비를 깎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예상대로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는 생활비가 또 확 줄었어요. 게다가 월세만큼의 돈도 남편이 자기가 챙기고 있는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아주 좋은 분이셔서 자신들의 생활에 드는 돈을 결코 제 지갑에서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집안일도 절반씩 나눠 하는 느낌이라 지금까지 하던 가사 노동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 편히 계세요 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굶주리지 않으면 몸이 둔해진다며 웃으셨어요. 이렇게 되자 저는 제 시간이 남아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재택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마침 대학 시절 친구가 독립해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저를 스카우트해 주었어요. 굴러온 호박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두말 없이 승낙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조금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집에 폐를 끼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 또 아이가 생기는 게 늦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3년 차 무렵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타이밍에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일부러 골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저에게 불만을 말하고 싶을 때 남편은 언제나 이 화제를 꺼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이 화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더 많다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결혼 10년 차 봄, 저는 난임 치료를 시작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상담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기재 와서 무리하냐 라고 남 일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로 충격이 컸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 얘기를 꺼낼 거면 협력해 줘라고 말하자 남편은 진심으로 귀찮다는 듯이 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너도 고령이 되잖아. 지금 아이가 태어나도 성인이 될 무렵에는 환갑이라고. 무리야, 무리. 아이한테 돈 쓸 바에야 내가 쓰는 게 더 유익해. 남편의 이 말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말다툼할 때마다 남편이 입에 담던 아이 얘기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만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이를 특별히 원하지 않았어요. 저를 상처 주기 위해서만 아이를 원한다고 계속 말해왔던 남편에게 질려버렸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애정이 식은 것은 아니었고 평소에는 사이좋게 지냈어요. 저도 제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아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결혼 15년 차기 제 아이는 포기하자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남편이 직장에서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동하게 된 부서는 영업직이라 여러 가지 접대 술자리도 많아진다고 해요.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바빠 보여서 저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매일이 이어졌어요.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이 많아져서 느긋하게 이야기할 시간도 좀처럼 없었어요. 조금 술 마시는 걸 줄일 수는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술 마시는데 불평 들을 이유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부서가 바뀌고 나서 교재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남편은 또 생활비를 깎았어요. 업무상 필요한 경비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 깎는 방식이 터무니없어서 놀랐어요. 일주일 식비를 15,000원으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끼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지만 아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남편은 역정을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일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뿐이다. 결혼하고 나서 한 푼도 벌지 않았다. 등등 한참 동안 저를 비난했어요. 그 옷은 또 어떻게 산 거야? 부모님 돈 훔친 거지. 제가 새로 여름용으로 산 원피스를 가리키며 남편은 소리쳤어요. 그리고 제 작업실에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 등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자기 돈에서 나갔을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버는 돈 따위 쥐꼬리만 하잖아. 벌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비에서 쓰고 있는 거 다 알아. 도둑고양이 같은 짓이나 하고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만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뭔가 돈에 쪼들리고 있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섬뜩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결혼하고 15년 동안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나한테 기생이나 하는 며느리 따위 도둑 말고 뭐겠어. 남편의 폭언에 몸이 떨렸어요. 무서워서 떨린 것이 아니라 분노로 눈앞이 새빨개져서 떨린 거예요. 그럼 나는 범죄자라는 거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5년간 쌓아온 부부의 정도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식으로 물러설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나갈 테니까 이사 준비할 시간을 줘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고는 저를 깔보는 듯이 말했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어요. 며칠에 걸쳐 저는 제 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신세를 졌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는 온천 여행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집안이 어수선해서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시부모님께는 이 전말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서 시부모님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제 제안에 두 분 다 놀라신 것 같았지만 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승낙해 주셨어요. 남편은 그 말다툼 후에 이혼신고서 용지를 관공서에서 받아와 저에게 내밀었어요. 나갈 거면 여기에도 기입해 라는 거죠. 게다가 이혼 사유는 저의 낭비와 아이를 낳지 못해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제가 언제 낭비를 했다는 건지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제출하는 것은 제가 나간 후에 제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혼 신고서에도 서명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은 포기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15년간 자신에게 기생했으니까 저에게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남편의 지론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이사는 끝났어. 이사 당일 점심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점심시간이었겠죠? 이제 거의 말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중으로 나갈 거야.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만 대답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니까요. 이삿짐은 차례차례 실려나가고 있었어요. 이 시골의 오래된 집에도 살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 않지만 이 집을 나가는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시부모님은 온천 여행을 떠나셨어요. 이사 업체 직원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지 않을 만큼 활기차게 대답했어요. 부모님께는 일단 연락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쫓겨난다고 알리자 아버지가 격분하셔서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였지만 겨우 달랬어요. 저도 이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이혼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니 제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장점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 참을 수도 없고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일도 없죠. 저는 오늘 이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이 실려나간 후의 시댁은 횡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구입한 것만 옮겨간다고 전해두었어요. 조만간 시댁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열쇠를 잠그고 우편함에 열쇠를 넣었어요. 덤으로 기혼 신고서는 제출해 둘게요. 라는 메모도 함께 넣어 두었어요. 전입 신고하러 가는 김에 이혼 신고서도 제출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과 12년의 동거 생활에 작별을 고했어요. 이사로 많은 짐을 옮겼지만 제가 바로 사용할 것은 아주 조금이었어요. 나머지는 예정대로 마련해둔 신축 단층 분양 주택으로 옮겨질 거예요. 일주일 반 만에 정신없이 준비했지만 부동산을 하는 친구의 도움을 빌려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작은 단층 주택은 두 분이서 사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영 씨,
놀랐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이라니. 계속 이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혼해서 어머님의 며느리는 아니게 되지만 친구로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신 시부모님은 이 새로운 단층 주택에서 살게 되실 거예요. 짐은 모두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오랜 세월 살았던 집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많았어요. 그것들은 모두 두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오신 거예요. 시부모님은 계속 남편에게 돈을 뜯기고 계셨다고 해요. 연금 생활이라고는 해도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의 연금은 적지 않아요. 함께 살면서 시부모님의 궁핍함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저는 둔감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며 고민을 드러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사회인으로서 며느리까지 맞이한 장남이 기생충처럼 언제까지고 돈을 빨아들이는 것에 질렸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썩어도 장남이고 하나뿐인 아들이라 밉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남편이 시부모님께 부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상담은 몰래 새 집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쫓겨나는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시부모님의 새로운 거처를 찾아내 이사를 감행했어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저는 제 친정집에서 생활할 것이므로 이 집은 두 분의 것이에요. 조금 구입비를 도와드리긴 했지만 부부가 착실히 모아오신 저축을 사용한 마지막 큰 쇼핑이었어요. 새집 거실에서 기뻐 보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을 보니 남편이었어요. 무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연속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뭐야, 이 집.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잖아. 텔레비전도 에어컨도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를 터뜨려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귀에서 뗐어요. 살짝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 물건은 전부 가지고 나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사하신다고 하셔서 같은 날에 이사한 거야? 뭐, 남편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만도 하죠? 본가에는 거의 필요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아요. 망가진 물건이나 오래돼서 쓸 수 없는 물건, 그리고 남편의 집만이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이사라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로 가셨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직접 찾아보시지. 가전제품은 거의 다 내가 산 거니까 가지고 나왔을 뿐이야. 당신이 주는 생활비만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 몰랐구나. 저는 혹시나 해서 메모를 우편함에 넣을 때 덤으로 제 급여 명세서를 프린트해서 첨부해 두었어요. 바스락바스락 종이를 펼치는 듯한 소리가 나고 남편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이, 내 연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제 연봉은 남편의 가볍게 3배는 돼요. 친구가 독립해서 창업한 모바일 앱이 대박을 쳤어요. 프로그램을 짠 것은 저였죠. 남편의 월급을 넘어서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으스대며 주던 생활비는 전부 시부모님께 드렸어. 돌고 돌아 남편 손에 돌아갔다는 건 유감이지만. 당신 월급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앞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생활을 해나가는 걸 추천할게. 아직도 남편은 전화기 저편에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는 그대로 통화를 끊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기뻐서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살짝 웃고 계셨어요.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 남편은 부모님을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요.
친척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켜 두었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빚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변제에 쫓겨 저에게 줄 생활비를 깎아왔던 것 같았어요. 채권자들이 집이나 직장에 몰려와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본가에서 새로운 가전제품을 장만할 돈도 없는 남편은 이 더운 여름을 에어컨 없이 지내고 있대요. 전날 차 안에서 스쳐 지나가며 봤는데 훌쩍 마르고 인상이 변해 있었어요. 절에서는 불행밖에 꼬이지 않겠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재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사무실과 가까운 주상복합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40대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즐거울지도 모른다고 매일 설레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불임인 며느리 따위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주지 않을래? 얼음물보다 차가운 말에 심장이 차가워지는 듯한 착각을 느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경멸하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리가 없다며 버티는 두 사람. 그 태도에 한층 더 속이 시원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두 사람은 이제부터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요. 제 이름은 지영, 45살의 주부예요. 남편과 둘이서 생활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남편은 그 후계자예요. 남편에게는 형제도 없고 친척도 멀리 떨어져 있어 달리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후계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이 복이 없었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임신 징후는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하고 기대하며 오늘까지 노력해왔지만 조금도 아이는 생기지 않은 채였어요. 매달 집어내도 안 됐다는 것을 보고할 때마다 남편은 몹시 낙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의사에게 몇 번이고 제 몸에 이상이 없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제 몸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에게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이 완강히 싫어해서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고령 출산을 하게 될 처지였어요. 고령이 되면 될수록 임신에 대한 희망은 희미해져요. 이제 틀린 걸까 하고 반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신발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근처에 사시는데 한가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다만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전형적인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이셨어요.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저희 집에 올라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거실에서 쉬고 계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걸자 늦었네라며 고개를 드셨어요. 검진 다녀왔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네. 아들하고 상의했어. 지영 씨의 불임은 혹시 근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근성이요. 그래, 의욕 말이야. 며느리로서 노력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대꾸하지 마. 아들도 동의해줬어. 네. 정말이세요? 그래. 게다가 나한테 부탁도 하더라. 여기 살면서 당신의 그 비뚤어진 근성을 뜯어 고쳐 달라고 말이야. 하. 이제부터 내가 단련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도 생길 거야. 분명. 그렇게 의욕을 불태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회사 경영 등이 있으므로 근처의 시댁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해요. 가끔 시어머니가 상태를 보러 가서 집안일을 하거나 하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여러 가지가 결정된 것, 제 근성이 비뚤어졌다고 단정 지어진 것, 여러 가지로 화가 나는 일은 있었지만 정해져 버린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어이, 지영 씨, 거기 먼지 있잖아. 청소할 거면 철저하게 하라고.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나서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은 5시 기상. 그 후부터 식사를 만들거나 세탁을 하고 쓰지 않는 방을 포함해 집안 전체를 청소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잔소리가 심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떼면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해 라고 명령해서 다시 청소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머님, 말씀은 고맙지만 먼지라고 해봤자 아주 조금이잖아요.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전업주부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당연해. 당신은 정말 근성이 없구나. 이러니 아들이 동거하자고 할 만도 하지? 아무리 전업주부라고는 하지만 저에게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은 무리예요. 어머님, 매일매일 소리 지르시는 거 당신이라도 어떻게 좀 말해주면 안 돼? 일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렇게 상담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귀찮은 일 끌어들이지 마라고 말하는 듯이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제발 그런 일은 스스로 해결해줘. 어린애도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당신이 마음대로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책임 정도는 져. 난 피곤해. 안 그래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이상 나한테 패 끼치지 마. 대체 내가 불임인 게 잘못이잖아. 검사에서는 불임 아니라고 나왔어. 나한테는 원인이 없다고. 전부터 말했지만 그렇게 말할 거면 당신도 검사 받아봐. 어머니도 그건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절대 검사 안 받을 거야. 어째서인지 남편은 완강하게 불임 검사를 받지 않고 저를 불임이라고 몰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 태도도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남편과도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자리에 앉자 남편 옆에는 시어머니가 희죽희죽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빨리 용건을 마치고 싶어서 재촉하자 남편이 거드름 피우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언제쯤이면 아이를 임신할 거야? 모르겠어. 애초에 아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히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고령이 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고. 나한테 후계자가 필요한 건 알고 있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도 이제 40대 후반이고 꽤 나이를 먹었으니까 힘들겠지? 그래서 1년만 유예를 줄게. 네. 솔직히 불임인 며느리 따위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주지 않을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이라니. 불임이라고 해서 후계자가 정 필요하면 입양하면 되잖아. 굳이 불임이라고 해서 이혼해야 할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런데도 남편은 이혼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도망가면 곤란하니까 미리 서명해둬. 기한까지 못 만들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말이야. 그 이혼 신고서에는 이미 여러 가지가 기입되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기입해야 할 곳만 남아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해왔는데 남편의 행동에 애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
하지만 너는 날 좋아하니까. 이혼은 가혹하겠지? 그래서 타협안을 줄게. 한 달에 200만 원. 나한테 지불할 수 있다면 부부로 있어 줄게. 200만 원. 돈에 쪼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아버지는 회사 경영자라고. 돈으로 사주겠다는 거야? 좋아하는 상대를 놓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이야기잖아. 좋은 이야기일 리가 없어요. 이런 인간과 돈을 내면서까지 부부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서명 못하겠지라며 웃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무래도 전부터 이 이야기는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활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에 대해서도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도 저는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이혼하죠. 그렇게 말하고 저도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혼은 1년 후라고. 내년까지 내가 임신하면 이야기는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까지 당신과 지내는 게 무리라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혼해요. 그건 이야기가 너무 빠르잖아. 거기까지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불임인 며느리는 필요 없다면서요. 필요 없는 며느리를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너는 날 좋아하잖아. 이혼하면 괴롭지 않아? 전혀요. 제 말에 남편은 멍해 있었어요. 바보같이 설마 이런 짓을 당하고도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제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살아있는 쓰레기 빨리 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혼 신고서에 서명한 것에 놀랐는지 허둥지둥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짐을 챙겼어요. 자, 잠깐만, 지영 씨. 서두르지 마이 조금 더 진정하고 생각해봐. 제 행동을 눈치채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뒤쫓아왔어요. 서두른다니요. 앞으로의 일을 냉정하게 생각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이래서는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 그럼 어머님은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지내자는 거지. 아이 따위 언젠가는 생길 거야. 내년에는 분명 2사람의 아이가 생겼을 테고. 어머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이 되면 될수록 임신도 출산도 고위험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따위 관계없어. 노력하기 나름이야. 지영 씨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믿고 있어? 의지로 어떻게든 되는 거니까. 시어머니의 말에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근성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런 일면을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결혼하고 20년, 헛된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큰 한숨을 쉬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움찔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말씀은 고맙지만 아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제 당신들과는 못 살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해? 차가운 말 하지 마. 우리는 지영 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대응이 그거였나요? 일일이 시끄럽게 제가 한 모든 일에 불평을 하고 급기야 불임인 며느리는 필요 없다느니 하는 게 가족에 대한 행동이라고요? 그건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심한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충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 거겠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형편이 좋은 존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는 임신을 못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형편 좋은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이혼을 방패 삼아 협박하기로 한 게 틀림없어요. 어머님이랑 아드님이 하고 있는 짓은 명백히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조금 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는 게 좋을 거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쓰레기라니. 사실이잖아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즐거워하는 듯한 사람은 쓰레기예요. 시키는 대로 조용히 말을 듣는 하녀가 필요했던 거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두 분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은 없으니까요. 불만이시라면 가족으로 지내는 걸 그만두죠. 그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요. 좋아. 당장 나가. 너 같은 못난 며느리 필요 없어. 겨우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를 곁눈질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발밑에 매달려 왔어요. 제발 그만둬. 지금까지의 행동은 사과할게. 빌면서 애원하는 남편. 그 모습은 비참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어요. 이혼을 들이댄 건 당신이면서 이혼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널 좋아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마.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래. 내 뜻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200만 원 청구도 어머님 짓이야? 아버지 회사의 경영이 기울고 있어서 겸사겸사 받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참 형편 좋은 이야기지? 나는 지영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부부 사이면서 돈을 받다니 이상하잖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지영이를 잃을 뻔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지영이야. 앞으로는 지영이를 지킬게. 그러니까 나랑 살아줘. 마치 다 큰 아이 같은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시어머니의 꼭두각시라니. 대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리도 없었을 텐데. 대충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겠죠. 이렇게 제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현실을 알려주었어요. 당신은 날 사랑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차가운 말 하지 마. 지금까지의 일은 사과할게. 부부로서 다시 시작하자. 무리야. 이제 당신을 남편으로서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요. 싫어. 나는 절대로 승낙 안 해.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제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기다려. 지영아.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무시하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지금은 이제 그 소리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는 이웃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 수속과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어요. 그렇게나 망설였던 탓에 남편은 좀처럼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지만 명백히 저쪽이 유책 사유가 원인이 되어 이혼은 성립되었어요. 그때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사실 몇 년 전에 불임 검사를 받고 불임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해요. 제가 검사 제안을 해도 망설였던 것은 그 결과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것도 전부 전 시어머니의 짓이었다고. 정말 이런 남자와 결혼해버려서 정말로 후회했어요. 그 후에 이야기가 되지만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충격으로 지금까지의 일을 그만두고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게다가 원래 경영이 기울고 있었던 전 시아버지의 회사는 도산했어요. 전 시아버지는 그 때문에 정신이 병들어 버려서
지금은 도박 중독자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도박 중독자인 남편과 히키코모리 아들을 떠안고 전 시어머니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가게를 책임지기 위해 그 나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전 시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해요. 원래 살던 집도 팔아넘겨야 하는 처지가 되어 지금은 가족 셋이서 사이좋게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한편 저는 그 후 어떤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공백기는 있었지만 자격증을 몇 개 따 두었기 때문에 재취업은 순조로웠어요. 결혼 전에는 사무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업무 내용도 크게 변해 있었지만 교육 담당 상사에게 배우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업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일 잘한다고 중용되고 있어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시간보다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았던 거겠죠. 이제 나이도 나이이니 무리하게 애쓰지는 않고 지금 즐겁다고 생각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싶어요. 집안일은 일절 안에 가정부인 내가 전부해 열이 나서 비틀거리는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남편. 사고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저는 그만 달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버렸어요. 전업주부인 저를 가정부 취급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큰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무직이 된다든가.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수 방법을 두고 보세요.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서유나, 45살.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아니, 매니저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만뒀어? 라고요? 이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민준. 대학 졸업 후 쭉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죠. 그런 민준 씨에게 입적하기 전에 진로 바쁜 나를 전면적으로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 오는 부탁을 받았어요. 원래 저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받았을 때 그만두는 것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꿈에 그리던 결혼. 파트너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이 바빠서 심신이 힘들 그를 저는 서포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민준 씨는 저보다 3살 연상.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만났어요. 지금까지 만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신 차려보니 40대 중반.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 순식간에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이대로라면 나 평생 외톨이겠구나 하고 갑자기 초조해졌어요. 나이 때문에 아이는 무리일지라도 결혼은 꼭 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정보 사이트에 등록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어차피 40이 넘은 아줌마 따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겠지 하고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저도 동년배입니다 라며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와서 뛸 듯이 기뻐서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거기서 1년 정도 교제하고 막 1개월 전에 영원하던 꼴인을 했어요. 하지만 역시 조급하게 결혼 같은 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저런 최악의 인간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혼 초라고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2주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딱 신혼이라는 느낌으로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 둘 다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식은 안 올려도 괜찮지. 그렇게 말하고 저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포토 웨딩만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일주일간 괌 여행을 하고 귀국하고 나서는 매일 집안에서 알콩달콩 지냈어요. 거의 매일같이 바쁘게 일했던 저였지만 전업주부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뒷받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고 생각했던 찰나.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었어요. 어이, 내 와이셔츠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 다림질 솜씨는 거친 말투로 저를 다그치는 민준 씨. 저는 바로 사과하고 다림질을 다시 했어요.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옷장을 열고 제 옷을 꺼내며 질문을 했어요. 뭐야, 이 옷은? 여태 이런 거 없었잖아. 최근에 샀다고 대답하자 옷을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전업주부라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 낭비하지 마. 그렇다고 해도 제 저축으로 산 거예요. 집안 돈이 아니에요. 라고 설명해도 낭비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뭐, 확실히 이제 독신이 아니니까 돈 씀씀이는 확실히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요. 민준 씨 말대로 이런 걸 낭비라고 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사과했어요. 앞으로 너는 최소한의 필수품 이외에는 돈 쓰는 것을 금지한다. 식비도 싼 것만 사. 이건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건 좀 지라고 말하자 더욱 기분이 나빠져서 그 자리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소리쳤어요. 웃기지 마. 전업주부 주제에 남편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닥치고 내가 시키는 말이나 들어. 그렇게 다정했던 민준 씨가 이렇게 변하다니. 갑작스러운 일에 제 몸은 움찔 반응했어요. 그런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더 과격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소리치는 민준 씨, 쿵, 쾅 하고 격렬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를 가라앉히라고 말했지만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아까의 다림질건을 또다시 공격해왔어요. 너 말이야, 몇 년이나 여자로 살아온 거야? 45살이나 돼서 다림질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까지 결혼 못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는 해도 저는 전업주부가 된 지 이제 2주. 지금까지 일 중심이었고 집안일 같은 건 소홀히 해왔으니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그것도 심한 말투로 말을 들으니 솔직히 풀이 죽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집안일은 서툴다고 전업주부 제안을 하는 민준 씨에게 말했더니 괜찮아.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나도 조금은 도울게 라며 웃는 얼굴로 말해줬었는데 그 시절의 민준 씨는 이제 없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이 순식간에 너덜너덜 엉망진창이 되어갔어요. 둘이서 맞춘 머그컵은 지금의 우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민준 씨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 씨가 진정될 때까지 화장실로 피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있어도 민준 씨가 날뛰는 소리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 좁은 공간에서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죽여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고령이시라 의지할 수 없었어요. 또 신혼인데 소란을 피우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애초에 무서워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조심 문을 열고 살짝 밖의 상황을 엿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민준 씨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어지럽힌 것을 냉정하게 치우고 있어서 저는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를 발견한 민준 씨가 멋쩍은 듯이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잔뜩 경계하고 있는데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를 꽉 껴안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 유나랑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미안해.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민준 씨는 정말로 이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용서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바로 헤어지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어야 했는데 저의 무른 마음과 신혼이라는 말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울다 지쳐버려서 그 후의 일은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함께 어질러진 방을 치웠던 것만은 기억나지만 즐거웠던 추억도 버리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이 일을 잊어버린 건지 모르는 건지 또다시 민준 씨는 폭주하게 돼요. 이날 저는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탓인지 아니면 갱년기 탓인지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일이 최근 늘어나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감기가 낫는 것도 젊었을 때보다 늦어졌어요. 그 위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바로 몸에 티가 났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기침을 하자 바로 옆에 있던 민준 씨가 툭 하고 내뱉었어요. 어이, 나한테 옮기지 마. 저는 민준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서 바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걱정하는 말은 없는 걸까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물었어요. 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존재란 말이야. 그런 내가 감기에 걸려서 쓰러지면 큰일이잖아. 어딘가에 한가하고 집에서 집안일밖에 안 하는 전업주부인 너랑은 차원이 달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마치 전업주부. 아니, 저를 깔보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게다가 민준 씨는 최악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감기 나한테 옮기지 말고 얼른 나. 참고로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집안일 대충 하는 건 용납 못하니까. 집안일 대충이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게 해준다는 생각은 없는 걸까요? 솔직히 짜증이 나서 저는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민준 씨는 저번처럼 또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고작 집안일이잖아. 전업주부니까 그 정도는 해내는 게 당연하잖아. 이런 상태의 민준 씨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귀찮아져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몸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그거면 돼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민준 씨는 출근했어요. 정말 화가 나고 저도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저는 분한 눈물을 흘렸어요. 심신이 모두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집안일을 한 탓인지 점심이 지나자 몸이 상당히 무거워지고 왠지 열이 났어요. 체온을 재보니 38.1도라는 표시가. 이 나이에 무리하는 건 금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중단하고 자기로 했어요.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갔었는지 꽤 오랜 시간 숙면을 취했던 것 같아요. 눈을 뜨니 주변은 깜깜했고 눈앞에는 잔뜩 찌푸린 민준 씨의 얼굴이 있었어요. 낮잠이라니 참 좋은 팔잔에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길래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그런 말을 했던 민준 씨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었고 닥쳐. 열 좀 났다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낮잠이나 자. 열이 나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집안일을 내팽개치다니 그건 너무하잖아. 미안하지만 오늘 하루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전하자 민준 씨는 옆에 있던 쿠션을 저를 향해 던졌어요. 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너는 날 서포트하기 위해서 전업주부가 된 거잖아. 어리광 부리지 마. 확실히 저는 민준 씨를 서포트하기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컨디션 불량으로 집안일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집안일을 해라.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멍한 머리였지만 불쑥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대들면 또 날뛸지도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그때처럼 되는 것은 최악이에요. 저는 열 때문이기도 해서 민준 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신이 난 민준 씨가 웃으면서 최악의 발언을 했어요. 나는 말이야. 집안일은 일절 안에 가정부인 내가 전부해 가정부. 저는 언제부터 전업주부에서 가정부가 된 걸까요? 어이, 듣고 있어? 알았으면 대답해. 이 가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었지만 맞받아칠 기력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저는 그만 그렇게 대답해 버렸어요. 반항했다가 이래저래 말을 듣는 것도 귀찮고. 그럼 됐어. 자, 지금 당장 서둘러서 내 저녁밥 차려. 나는 목욕하고 올 테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저녁밥을 재촉해왔어요.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주방에 서야만 하는 걸까요? 아까 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후회했어요. 제가 우울한 기분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 민준 씨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 맞다. 다음 주 금요일에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들이 집에 올 거야. 새 집이랑 너를 소개해 줘야지. 아, 그리고 결혼식 사진 다들 보고 싶어 하니까. 너는 그때까지 감기 났고 그 더러운 낯짝이랑 방 좀 어떻게 해놔. 생활감 없는 방을 목표로 하고 너는 회춘해. 이 대사를 듣고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을 때 할 소리인가? 대체 다음 주 금요일에 부른다니? 앞으로 며칠밖에 없잖아. 그때까지 컨디션이 나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보다 더러운 방은 알겠는데 더러운 낯짝은 뭐야? 단번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는 반드시 이 녀석에게 호되게 당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로부터 4일 후 열은 내렸지만 가래가 껴서 아주 조금 기침이 나왔어요. 어이, 오늘은 손님이 오는 날이라고. 아직 감기가 안 나은 거야. 그래요. 오늘은 민준 씨의 회사 사람들이 오는 날이에요. 구할 정도 감기가 나았다고는 하지만 막병에서 회복된 참이었죠. 완전히 나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할 거면 날짜를 미뤄주면 안 돼? 손님들께도 죄송하잖아. 제가 그렇게 제안하자. 정말이지? 하는 태도를 취하는 민준 씨애야. 은행원이라는 건 엄청 바빠서 스케줄 조정이 어려운 거라고. 다들 오늘을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준 건데 왜 너는 그런 것도 몰라? 뭐, 내가 눈치 빠른 여자였다면 애초에 감기 같은 거 걸리지도 않았겠지만. 여전한 비아냥.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알았어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목 보습 같은 거 해서 완치시킬게요. 마지못해 승낙하자. 민준 씨는 저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명령했어요. 내가 돌아오기 전에 확실히 청소해놔. 세탁물도 여기저기 널어놓지 마. 전에도 말했지만 생활감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밥도 맛없는 거 내놓으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나한테 창피 주지 마. 손님이 온다는 것 때문에 민준 씨는 잔뜩 기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말투가 거칠었고 평소의 3배는 더 짜증이 났어요. 제가 반항적인 눈빛을 하자 민준 씨도 지지 않고 노려봤어요. 어이, 너는 전업주부, 즉 가정부잖아. 그런데도 주인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여전히 정신 나간 대사를 하네요. 게다가 자신을 주인님이나 뭐 그런 걸로 착각했는지 엄청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명령을 했어요. 내 말은 절대적이야. 이 집에서는 내가 제일 높아. 슬슬 그 태도 좀 고쳐. 이건 왕의 대사가 아니에요. 폭군이죠. 무릎 꿇고 발에 입맞춤이라도 해야 하나 하고 문득 생각해버릴 정도로 포악했어요. 듣기 거북하네요. 빨리 일이나 가라고 생각하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해둘게요. 그렇게 말하자 기쁜 듯이 나갔어요. 자,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고. 아, 그리고 하나 잊었는데 내 그 더러운 낯짝도 진짜 깨끗하게 해놔. 더러운 낯짝 발언은 정말 화가 나니까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대체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얼굴이면서 자기는 내버려 두고 제 외모만 깎아내리다니. 과연 폭군이라고 할 만하네요. 저는 짜증을 내면서 민준 씨를 배웅했어요. 겨우 나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말한 대로 생활감 제로인 방을 목표로 했죠. 이날을 위해서 민준 씨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여러 가지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쪽은 비교적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더러운 낯짝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시간이 걸렸지만 어쩔 수 없죠. 민준 씨가 어떻게든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순식간에 18시 30분. 앞으로 30분이면 민준 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돌아올 거예요. 저는 서둘러 시간에 맞추도록 준비를 했어요. 19시가 지나자 다녀왔어. 회사 사람들 데리고 왔어. 우르르 손님들이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들어왔어요. 제가 모두를 맞이하자 민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민준 씨 아내분 엄청 예쁘시네요. 다들 저를 칭찬해 주었지만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더러운 낯짝이라고 말을 들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에스테틱과 미용실에 다녀오고 옷도 새로 샀으니까요. 저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나 맞아 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모두가 떠들썩하게 있는 가운데 민준 씨는 왠지 불만스러운 표정. 아마 전업주부 주제에 사치나 부리다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다들 있는 앞이라 평소처럼 소리 지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 꽤 깔끔한 방이네요. 미니멀리스트 뭐 그런 건가요? 또다시 다들 놀랐어요. 제가 독신 시절에 샀던 물건들을 팔거나 버려서 꽤 물건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민준 씨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발견했어요. 어라. 혹시 내일 여행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것은 보스턴백이나 캐리어 케이스. 제 개인 물건을 전부 정리해서 한데 모아둔 것이었어요. 민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질문을 했어요. 저게 왜 여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화산이 폭발할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민준 씨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전부 민준 씨가 바라는 대로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아마 분노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민준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되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요리와 술을 날랐어요. 와, 굉장한 요리네요. 역시 전 음식점 매니저. 이것도 그냥 요리가 아니에요.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였죠. 오늘을 위해서 전날에 미리 준비해둔 것을 저는 조리하거나 다시 데웠어요. 이것에도 놀라는 민준 씨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쓴 거야? 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 지를 것 같았어요. 뭐, 주의를 신경 써서 절대로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연회가 시작되고 술을 마신 민준 씨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때 저는 제안을 했어요. 슬슬 결혼식 때 사진 보실래요? 그러자 모두 보고 싶다 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민준 씨도 한시라도 빨리 자랑하고 싶었는지 빨리 보여줘라며 싱글벙글했어요. 저는 사진관에서 산 앨범을 보여준 후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도 모두에게 공개했어요. 좋네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여요. 누군가가 재미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말도 안 되라고 부정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을 폭로하듯이 어떤 동영상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어이, 너는 전업주부, 즉 가정부잖아. 그런데도 주인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네. 아까까지 떠들썩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실 오늘 아침의 대화를 저는 들키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 뭐야, 이거. 당장 꺼. 당황해서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민준 씨. 하지만 저는 빼앗기지 않도록 도망치면서 볼륨을 최대로 높여 진짜 민준 씨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렸어요. 적당히 해. 뭐 하는 짓이야. 언제 이런 걸 녹화한 거야.
이성을 잃고 저에게 폭언을 퍼붓는 민준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면이 벗겨진 셈이었죠.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박. 이거 아까부터 아내분한테 심한 말 마구 하고 있네. 이게 이 사람 본성인가?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민준 씨는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제 위에 올라타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사와 동료들에게 제지당하고 진정해 라는 말을 들으며 저와 떨어졌어요. 저는 민준 씨의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에게 아내분, 괜찮으세요? 라는 다정한 말을 들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겨우 주위의 시선에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되찾았어요. 저기,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해버렸다고 생각했겠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금 스마트폰의 음성도 그렇고 지금 아내분에 대한 비정상적일 정도의 폭력적인 언동은 뭔가 상사가 민준 씨를 추궁했어요. 동료도 그건 좀 아니지라고 말하자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계획을 실행하길 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비난받고 아내분에게 사과해 라는 요구가 빗발쳐 제 앞에 무릎 꿇은 민준 씨는 처음으로 사죄를 했어요. 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늦었어요. 게다가 이 사과는 다들 시키니까 한 것, 이런 걸로 용서할 리가 없죠. 내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열이 나도 사람을 부려먹고 사람을 가정부 취급하는 최악의 인간과는 이혼할 거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이혼 신고서를 꺼내 서명하라고 재촉했어요. 설마 이혼 신고서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민준 씨는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네. 이혼. 잠깐만. 진짜 내가 잘못했어. 이제 열 날 때는 집안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줘. 지금까지 그렇게 심한 짓을 해놓고도 잘도 그런 말을 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해 버렸어요. 아니, 잘도 그런 말이 나오네? 대체 사람한테 더러운 낯짝이라고 말하는 남편이랑 누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겠어? 제가 버럭 화를 내자 주위에서 더러운 낯짝이라니? 아내분 엄청 미인이신데 라고 말해줘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뻤어요. 그러자 민준 씨가 제 변한 모습을 지적해왔어요. 더러운 낯짝이라는 말을 들어서 에스테틱이랑 미용실에 간 거야? 옷도 새로 샀고. 민준 씨가 바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보고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낭비했다면서. 민준 씨는 반론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한 민준 씨는 화제를 바꿨어요. 그럼 이 방은 어떻게 된 거야? 짐도 싸놓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해 줬어요. 생활감 제로인 방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짐은 이혼하고 오늘 당장 나갈 거니까 싼 거야. 이것에는 상당히 놀란 모습이었어요. 거짓말이지.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라고. 이 나이에 결혼해서 좀 들떠서 조금 잘난 척했을 뿐이야. 진짜로는 가정부라고 생각 안 해. 매달리면서 사과하는 민준 씨의 모습은 주위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한심한 모습. 그런 민준 씨의 상사나 동료, 후배들은 민준 씨의 모습에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수라장에 종지부를 찍듯이 민준 씨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리인 건 무리야.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빨리 여기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민준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만도 하죠? 지금까지는 계속 저 자세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이혼 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망설이는 민준 씨. 그러자 보다 못한 상사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내분을 해방시켜줘. 전원에게 공격받은 민준 씨는 반쯤 울상이 되어 이혼에 응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고 짐을 챙겨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민준 씨는 저를 뒤쫓아 오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제지당했는지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가정부라고 안 부를게. 돌아와 줘. 제발. 그렇게 크고 무섭게 보였던 민준 씨가 지금은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저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짓들을 모두에게 계속 비난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상당히 후회했다고 하던가요? 덧붙여 이번 건은 사내에 꽤 소문이 퍼져서 모두가 그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상사가 상층부에 보고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아내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인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며 사직을 권고받은 것 같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저는 민준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저축으로 집을 받았는데 저축이 상당히 줄어버렸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취직해야 한다며 초조해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은행원으로 일해왔던 민준 씨는 무직이 되고 프라이드가 너덜너덜해져서 조금 우울증 기미가 생겨버렸다고 해요. 무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집에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하네요. 뭐, 자업자득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평생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민준 씨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죠. 그런 지금부터는 저의 그 수라장 이후의 이야기를 할게요. 그 후 시간이었던 터라 호텔에 숙박하고 민준 씨를 해치운 기념으로 혼자서 축배를 들었어요. 결혼 준비 기간 중이나 여행 이외에는 벌지도 못하는 인간이 마시지 마라는 말을 들어서 마시지 못했으니까 오랜만에 마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조급하게 결혼한 것은 정말 실패였구나 하고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바로 상대를 골라버린 것을 반성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술이나 피로감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비교적 금방 잠들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이전 직장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 너처럼 우수한 인재를 놓치는 건 아쉽다는 복직 제안이었어요. 하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고 저는 기뻐져서 두말 없이 승낙했어요. 지금은 다시 맹렬하게 일하고 있어요. 참고로 주거는 새로운 곳을 찾을 때까지 회사 기숙사를 빌리기로 했어요. 직장 동료들도 저를 환영해주고 의지가 되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짧았던 결혼 생활은 싫은 일이 잔뜩 있었지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앞으로의 인생, 이 경험을 살려가고 싶다고 생각해요.